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리포트들과 마찬가지로 구성이라든가 내용은 다 좋은데 문장이 약간 어색한 데가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어, 조금 고치고 그리고 다음번에 리포트를 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면 더 완벽한 리포트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론에 지금 이 문장 자체를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학과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일상적인 대상들에 대해 보다 고상하고 추상적인 대상들을 서술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 두 가지 대상들을 결합하여 글을 쓴다라고 했는데 내 생각엔 이게 문학적인 것이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문장 자체가 그냥 봐서는 정확하게 의미하는 게 잘 그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이제 이 문장을 쓴 그 지금 그 리포트 작성한 학생과 직접 얘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고친 이 표현대로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문장을 썼는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이 문장을 보고 유출을 해서 아마 이런 뜻으로 쓴 게 아닐까. 그래서 이런 뜻이라면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도 조금 그 고쳐야 될 부분 일단 고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이제 문장이 너무 길었어요. 너무 길고 또 이제 정확하게 이제 에르노의 그 인생과 생애와 그리고 작품 세계를 왜 이 보고서에서 그 조사를 하고자 원하냐, 그러니까 그 이 주제를 선택한 그 이유에 대해서 작성하는 부분인데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제목도 사실은 아니 에르노의 생애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제목을 붙였는데 약간 그 제목이 어색해서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빨간 부분부터 문장이 약간 어색해 보여서 고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리포트에서 문장을 쓸 때는 용어를 그냥 하나로 통일을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리포트를 예를 들면 레포트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 보고서라는 표현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같은 뜻으로 쓴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의 용어로 대상을 여러분이 이제 대상을 하나를 지칭을 할 경우에 그 지칭하는 용어를 통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냥 보고서로 했으니까 보고서가 낫지 않을까 해서 보고서를 일단 고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휘를 쓰게 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대상을 지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용어를 하나로 통일해 주는 게 낫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부분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작품이 출판된 순서에 따라 이걸 알아보고 뭐 반영 샘플을 살펴보고자 한다는데 이거는 사실은 서론에 이제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를 꼭 이렇게 쓰려면 쓸 수 있지만 굳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음에 벌써 이제 라플라스하고 그리고 라플라스 반영 샘플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약간 불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생략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라플라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건데 이것도 내용을 보면 지금 내용이 좀 긴데 한 부분은 줄거리를 지금 요약을 해놨고 한 부분은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제목으로 표기해두면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전달한 내용이 잘 체계적으로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리포트를 쓴 친구의 주장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어떤 그 관련 자료를 찾은 것 같은데 이 관련 자료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해당 작품은 출간과 동시에 평단과 언론, 대중을 동요시켰다. 이전의 아니 에르노 작품에서 살볼 수 없는 주제와 특징들을 이 작품에서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게 사실은 아니 에르노라는 이 작가가 항상 자기의 일생을 작품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 다르다고 한 건지 사실은 이게 조금 논쟁의 소지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리포트로 이런 걸 인용을 했다 해서 반드시 틀렸다기보다 원래 이 작가에 대한 평판하고 너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인용을 할 때 조심해서 인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내 생각에는 그 이 리포트를 작성한 그 작성한 학생의 생각이기보다 아마 참고 도서에 있는 그 여러 뭐 자료 중에서 나온 얘기를 옮긴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보편적인 어떤 그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일단은 뭐 그냥 그 문장상 조금 나은 걸로 내가 일단 고친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냥 문장으로 봐서 이런 표현이 낫겠다는 걸 일단 고쳤습니다. 그리고 판단 정지를 정당화하는 이 표현 자체가 약간 이상한데 내 생각엔 이게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하는이라는 뜻이 아닐까. 그래서 판단 정지를 정당화하는 이 표현 자체가 약간 어색하고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이제 문장이 너무 길어서 내가 자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그 10포인트에 160으로 해서 여러분이 적는 경우는 이건 이제 한글 파일을 기준으로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워드는 내가 잘 사용을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한글 파일을 기준으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 때 10포인트에서 160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쓰고 있는데, 세 줄을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경계를 하세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문장이 아주 길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또 계속 얘기했지만 긴 문장을 여러분이 쓰는 경우에는 읽는 사람이 읽다가 중간에 길을 잃어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를 하는 건지 주어는 어디에 있는지 전혀 찾을 수가 없고요. 잘못하면 문장이 전달하는 의미가 읽는 사람에게 절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리포트를 쓸 때 세 줄을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여러분이 그걸 두 개의 문장으로 자르세요. 그렇게 해야 오히려 그 문장이 정확하게 읽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문장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너무 긴 문장은 여러분이 그 제2의 프루스트를 꿈을 꾸면서 소설을 쓴다고 하는 경우에는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소설에서 쓰는 문장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리포트 문장, 다시 말해서 보고서 문장은 여러분이 이제 주장하는 의견이라든가 여러분이 전달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읽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게 잘 쓴 리포트예요. 그래서 리포트나 보고서를 쓰는 경우에는 절대 긴 문장을 지나치게 긴 문장을 사용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 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지금 그 참고 문헌을 이제 그 기술을 하는데 작가 쓰고 그리고 책 제목 쓰고 출판사 이런 식으로 썼으니까 통일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아마 뒤에가 있었나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 그렇게 썼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통일을 해서 홍성민이라는 이제 작가인 것 같은데 이 사람 이름이 맨 앞에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고쳤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로 얘기를 끝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아니 에르노의 그 자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친구들은 지금 자유롭게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때까지 도대체 말을 한 번도 안 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자기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으면 이 기회에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원하는 사람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얘기해도 될까요? 음, 음. 저는 이걸 되게 읽으면서 굉장히 이게 그 자기 자신에 대해 내비를 하면서도 개인적인 거라는 걸 느끼면서 동시에 굉장히 이 글이 보편적으로 이게 통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예, 예. 네. 그 이유가 솔직히 말해서 어중간하게 자기 경험을 풀면은 좀 공감이 안 되거나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게 널리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은데 오히려 굉장히 자세하게 그 조금 남들이 꺼릴 만한 부분까지도 아주 가감 없이 적어내다 보니 그 막대한 양이라든가 그 감정 때문에 오히려 더 굉장히 개인적인 글이면서도 남들이 보기에도 어느 정도 공감할 거리가 많지 않은 글이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좋은 지적을 그나가 지금 해줬는데, 뭐, 여러분도 아마 어느 정도 공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나가 한 얘기처럼 너무나 개인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에르노의 아주 특별한, 자기의 유년 시절부터 이제 성년이 되어서까지의 어떤 과정을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통해서 이제 서술한 얘기인데, 아주 개인적인 그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읽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감동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거는 아주 보편적인 어떤 정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나가 잘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그렇게 느껴질까? 너무나 개인적인 일기장에 쓸 만한 얘기를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책으로 써서 그걸 이제 소설인지 뭔지 이건 장르도 조금 애매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설이라고 하지만
또 엄격하게 보면 소설이라기보다 자서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다고 자서전이라고 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서전적인 어떤 특징이 또 없는 부분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주 애매한 장르로도 이렇게 규정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글인데 이런 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보편적인 어떤 그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적을 해줬는데 그렇다면 왜 그러면 이토록 일기장에서 남의 일기장을 우리가 훔쳐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일기장에나 쓸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아주 개인적인 개인사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공감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보편성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여러분이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답을 자기가 찾은 친구가 있으면 한번 답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 얘기해 볼 친구 저 없습니까? 어, 다까진 아니고 그냥 응, 생각한 건데, 저 응, 같은 응, 경우에는 아직 라플라스는 다 못 읽었고, 예전에 윈프안나라는 책을 읽었었거든요. 아니 에르노. 그 책을 읽으면서, 그거는 이제 어머니에 관한 책인데, 어머니에 관한 책이고, 아버지에 관한 책이고,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일단은 뭐 그 소재 자체가 뭐 누구나 이제 사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그 뭐 죽음을 이제 아주 어릴 때 뭐 어머니 아버지를 여인 그런 사람들 아니면 고아인 경우에는 그런 경험을 할 기회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어떤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보통은 자식들보다 빨리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경험의 호소있기 때문에 이토록 고소력이 있다라고 이제 보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분은 이제 맞긴 맞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어떤 소설이라는 것이 대부분 어떤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소재로 삼고 있고 그걸로 이제 가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그 자기가 겪은 이야기 특히 이제 어머니의 죽음이라든가 뭐 아버지의 죽음 같은 그런 이야기를 소설로 쓴 게 아니 에르노가 처음도 아니고 또 마지막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느끼고 보편성을 어떤 이 이야기에서 어떤 보편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게 그 어떻게 보면 아니 에르노의 어떤 소설이 갖고 있는 작품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경이가 얘기한 부분이 이제 그 맞지만 또 다른 그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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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희원이가 좋은 지적을 해줬는데, 아까 내가 여러분한테 한 질문에 대한 중요한 또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다 느꼈겠지만, 그리고 처음에 내가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그 특징을 얘기할 때 이토록 건조한 문체로 쓴 글이 이토록 큰 감동을 주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지금 소설을 다 안 읽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읽은 부분만 기억을 해봐도 그 이전의 작가들의 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모국어가 아니라 프랑스어를 통해서 지금 문학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국어가 이제 우리에게 전달하는 직접적인 어떤 그런 느낌은 없어도 우리가 프랑스어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프랑스어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문학 작품 분석을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차이는 어느 정도 여러분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작품들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문체였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간결하면서 건조하고 그리고 희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거리를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이제 감정을 많이 담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그 자신의 감정에 빠져서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또 서정적으로 하는 글도 물론 감동을 주지만
이런 식으로 거리를 두고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건조하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이야기가 단 하나의 어떤 개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이야기처럼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문체의 어떤 특별한 어떤 매력 때문에 더욱더 이제 아니 에르노의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가 보편적인 이야기로 승화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 외에 혹시 뭐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친구들 있습니까? 저 교수님한테 먼저 말씀하세요. 아무나 먼저 아, 얘기해 볼래? 그냥 아까 교수님께서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가 사회 전체적으로 통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다른 학생분들이 대답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냥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아니 에르는 잘 들리시나요? 조금씩 끊어지긴 하는데 괜찮다. 얘기해 볼래? 네. 음. 아니 에르노가 개인적인 일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이 아버지를 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내면적인 감정들보다는 이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나 아버지가 하는 생각 이런 거를 묘사하는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게 사회적인 계층에 대한 인식이나 계층 간의 갈등 이런 사회적인 면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개인적이고 국소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인 문제나 갈등을 통상하는 부분들을 많이 서술을 해냈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입장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희영이도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물론 이제 우리가 읽은 부분이 아주 이제 그 작은 부분에 불과했지만 거기서도 이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희영이가 얘기를 한 것처럼 단순히 아버지의 얘기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속한 한 사람의 이야기로 전개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충분히 느꼈습니다.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서술을 하는 나도 단순히 그런 한 개인이 아니라 과거에 프롤레타리아 계급에서 태어나서 부르주아 계급으로 이제 들어간 한 사람의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죽음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사회적인 계급의 얘기를 항상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떤 사회적인 계급이라든가 그 사회의 어떤 변화 속에서 개인이 어떤 그 고통을 겪고 어떤 인생을 사느냐라는 부분을 작가가 드러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로 그냥 귀착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로 승화한다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보경이가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끊어진 것 같은데 그럼 보경이 한번 얘기해 볼래?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한 건데, 네. 교수님께서는 제가 책을 읽었었을 때 아니 에르노가 본인이 이것은 소설도 아니고 자서전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예.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교수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래서 보경이도 지금 중요한 그 지적을 해줬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내가 약간 언급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그 라플라스라는 작품 자체가 여러분들 보면 이거를 도대체 우리가 그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소설의 범주에는 벗어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자기 일상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성까지 이렇게 표함을 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안이라는 이름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가의 실제 어떤 인생을 자기가 실제로 겪었던 인생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겪었던 그 이야기, 다시 말해서 자신의 진짜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진짜 겪었던 자신의 일생을 이야기하는 거를 여러분이 책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전기로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 중에서도 이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서술하는 경우에는 자서전이라고 해서 자서전에 분류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라플라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전에 아니 에르노 여러 작품도 포함해서 이제 논쟁이 되었지만, 아니 에르노의 작품이 출판되었을 때 이 문학 장르의 어떤 범주 때문에 비평가들에게서 많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비평가들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분류를 시켜야 되냐, 이걸 자서전에 분류를 시켜야 되냐, 이걸 소설에 분류를 시켜야 되냐 해서 굉장히 끊임없는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전적인 소설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전적인 소설에 차라리 분류시키는 게 낫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프랑스에서 자서전의 범주라고 해서 자서전으로 분류가 되려면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평론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 평론가가 그런 분류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작품이 뭐 일부는 그 분류에 들어가고 일부는 분류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서전의 범주에도 완전히 이렇게 들어가는 작품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완전히 이제 전통적인 자서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뭐 이 라플라스를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구입을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 내 생각에는 아마 대부분의 이렇게 그 책을 파는 사이트에서 호망으로 분류가 되어 있을 겁니다. 호망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프랑스에서 이제 장편 소설 호망이라 그러죠. 그래서 호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작품의 장르는 꽤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평가들마다 의견이 다 다르고요. 다 다르고, 그리고 이제 아니 에르노만 이랬던 게 아니라 지금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에 많은 작가들이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작가들이 점점 나오고 있거든요. 분명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분류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자서전이라고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소설로 해야 되냐라는 분류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장르에 대해서 막 이게 꼭 자서전이다, 이게 이제 소설이다를 놓고 비평가들끼리 싸우는 일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없어져서 이 장르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제 논쟁이 일어났긴 했지만 그걸 이제 비평가들이 자기가 원하는, 나는 이제 이거 소설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나는 이게 자서전이라고 생각한다 해서 싸우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르 자체를 아주 명확하게 하나의 장르에 구속될 수 있는 어떤 작품을 쓰기보다는 요즘은 장르 자체가 애매모호한 작품들을 많이 쓰는 작가들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장르에 대한 논쟁은 그렇게 옛날만큼 이렇게 아주 비평가들끼리 아주 치열하게 이렇게 장르에 대한 어떤 싸움이 일어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거를 꼭 하나의 장르로 나눈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이거는 그냥 소설로 이렇게 포함을 시킨다. 그래서 이게 꾸며낸 얘기라서 소설이라고 하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통적인 자서전 장르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전통적인 자서전은 보통 이제 자기를 이제 나로 칭하고, 그것도 물론 이 아니 에르노의 라플라스에서 쓰는 방법하고 똑같죠. 그러면서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제 자서전이니까 아직 죽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거의 이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서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그런 전통적인 자서전과는 아주 동떨어진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주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서전보다는 아직까지는 이제 소설의 이라플라스를 분류시키는 비평가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또 이제 소설에서 나누자면 이제 자전적 소설 정도로 아마 분류를 시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른 얘기할 친구들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얘기할 친구들 없으면 바로 비평을 전체적으로 작품에 대해서 비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닌데. 자, 여러분 전부 화면 잘 보이지요?
네. 예, 그러면 라플라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이전에 그 비슷한 류의 자전적인 소설들을 많이 내놓긴 했지만 이제 라플라스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아니 에르노가 본격적으로 이제 어, 그 20세기 후반에 영향력 있는 작가라는 어떤 위치를 차지한 그 작가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라플라스 자체도 굉장히 또 많이 팔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독자들을 이렇게 확보하게 된 어떤 최초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작품의 특징으로는 평단의 주목과 함께 많은 독자를 확보한 최초의 작품이다 정도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전적인 소재를 통해서 나를 주인공이자 서술자로 한 작가 특유의 글쓰기 양식이 이제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내놓은 소설 중에 하나가 지금 정확하게 내가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제 나를 주인공으로 그러니까 나라는 서술자를 사용하지 않은 소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라플라스를 발표를 하고 라플라스가 이제 문학상도 타고 그리고 평단에 의해서 이제 인정을 받음으로써 이게 아니 에르노의 그 나를 주인공으로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쓰는 이 그 방법이 아니 에르노의 특유의 어떤 작가의 어떤 그 작품을 쓰는 방식으로 자리를 잡게 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도 의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내용이 바로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새로운 장르가 탄생됐다라고 비평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걸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일기라고 해야 되냐? 자서전이라고 해야 되냐? 자전적 소설이라고 해야 되냐?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떤 장르를 나눈 구분을 너무 이제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하나의 장르를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그 프랑스에서 이제 프랑스의 어떤 문학 장르라고 할 때 그 장르로 이렇게 묶는 그 특징을 전부 다 갖고 있는 작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서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전적 소설로도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프랑스 문학의 장르와는 다른 새로운 장르가 탄생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문학, 사회학, 역사 사이의 글쓰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유도 아까 여러분이 다 잘 지적을 했지요. 그래서 당연히 뭐 이 작품은 문학 작품이니까 문학이고요. 그리고 사회 계급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학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그리고 아버지의 어떤 인생을 통해서 프랑스의 어떤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20세기 초반부터 20세기 이제 후반까지의 어떤 역사죠. 그래서 이 문학 사회, 역사 사이의 글쓰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계의 장르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작품 자체가 프랑스의 그 문학의 고전적인 장르의 하나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장르가 아닌 만큼 경계의 장르라는 말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자서전이긴 자서전인데 또 민중의 전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러분이 지적을 잘 했듯이 이게 이 작품이 사람들에게 많이 이제 감동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한 아버지의 어떤 생애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속한 계층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나 공감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민중의 전기이다.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프랑스의 20세기를 살아간 프롤레타리아 계층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서전과 민중의 전기 어떤 교차점에 있는 새로운 장르이다라고 해서 경계의 장르라고 이제 비평가들이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문학 장르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제 아까 문학 장르가 헷갈리게 된 이유가 이게 진짜 이야기를 이렇게 썼는데 이걸 자서전이라고 해야 되나 자전적 소설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헷갈리는 어떤 저 장르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걸 느꼈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글을 썼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비평가들은 문학 장르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소설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물론 이제 뭐 정말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은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상상의 나래를 펴서 쓰는 소설도 당연히 있겠지만 대부분의 어떤 소설이라는 것이 작가의 경험하고도 많이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가가 어떤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가짜 이야기로 꾸며서 이렇게 독자들에게 선보이는 것이 소설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경험하고 가공된 이야기 사이에 차이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 작품은 보면 실제 경험과 가공된 이야기 사이의 경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소설은 가짜 이야기를 만들면서 가짜 이야기를 만들어서 독자들에게 보여주면 독자들에게 이제 그 제공을 하면서 독자들이 그 가짜 이야기를 진짜 이야기로 믿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소설의 즐거움, 소설을 읽기의 즐거움은 가짜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 이야기가 마치 진짜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느끼면서 그래서 그 이제 얘가 막 읽으면서 웃을 수도 있고 읽으면서 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소설의 가짜 이야기를 진짜 이야기처럼 체험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소설을 읽는 독자들이 이제 감동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이미 그 누보로망 작가들에 의해서 이미 제기가 되었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잠시 얘기한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왜 누보로망 작가들은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재미없게 만드는가? 왜 그 소설이 몇천 년, 몇백 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몇천 년 전부터 물론 소설이라는 장르가 생긴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프랑스 특히 뭐 서양을 볼 때 18,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소설이라는 장르를 생겼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몇백 년, 몇천 년 전부터 소설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야기 구조를 사용을 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는 이 문화는 어디에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소설에서 사용하는 그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같은 그 재미있는 그 구조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분명히 재미있게 만들 수 있고 사람들이 이제 그게 빠져들 수 있게 하는데 왜 누보로망 작가들은 독자들이 읽으면서 오히려 그 소설을 어, 소설에 빠져들 수 없게 만들었을까? 왜 일부러 사서 그 재미없는 이야기를 썼을까에 대한 답을 저번에 여러분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작가가 갖고 있는 어떤 사상이라든가 이데올로기를 무의식 중에 독자에게 주입을 하는 그 방법을 경계를 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의 같은 관점에서 이 아니 에르노의 도전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짜 이야기를 자기 실제 경험을 가짜 이야기로 만들어서 독자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그게 진짜처럼 믿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은 소설이 갖고 있는 그 특징, 그게 아까 그 누보로망 그 작가들이 한 고민처럼 그럼 소설이라는 것은 가짜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들이 읽으면서 감동을 느끼는 건데 그 감동에는 위험한 부분은 없는가? 작가가 자기가 의식적으로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작가가 갖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강제적으로 독자에게 이렇게 유입을 하면서 독자에게 감동을 일으키는 것이 소설이라는 장르가 아닌가라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 경험을 가공된 이야기로 이렇게 만드는 게 소설인데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경험을 그대로 던져서 소설처럼 비슷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아니 에르노가 쓴 라플라스라는 이 작품을 보면 어떻게 보면 소설로 되는 과정의 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좀 더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아버지의 어떤 그 자기의 고향을 다른 곳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꾼다거나 해서 소설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플라스를 여러분이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실제 경험이 이제 소설로서 가는 과정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썼느냐? 실제의 경험이 가공된 이야기로 바뀌는 그 과정, 다시 말해서 실제의 경험과 가공된 이야기 사이의 경계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거를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고전적인 소설들은 그 바뀌는 과정을 안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면 오히려 소설이 갖고 있는 매력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이 어떻게 글쓰기로 바뀌는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는가? 이 부분에서 거의 누브로망 작가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신념하고 비슷한 신념을 여러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 장르를 이렇게 분류 때는 이야기가 갖고 있는 거짓이죠, 그렇죠? 이제 거짓되는 환상성을 이렇게 폭로를 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글쓰기하고 삶이라는 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방법을 썼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글을 얘기를 할 때 사회적인 자전적 글쓰기에서 앞에 나온 이제 민중의 자서전하고 이제 겹치는 부분인데 이렇게 돼서 아까 여러분이 잘 지적을 한 것처럼 보편성을 드러내는 글쓰기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단순히 아버지의 그 한 개인의 아버지의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속했던 계층인 프롤레타리아 계층의 얘기를 같이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보편성을 전달하는 글쓰기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작가가 시도했던 것이 뭐냐 하면 굉장히 담백하고 건조한 글쓰기를 썼죠. 그렇죠? 그래서 대상과 거리를 두고 객관화가 두드러지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오히려 너무 건조하다라는 느낌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보편적인 이야기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라는 것은 어떤 리얼리티를 드러내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작가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리얼리티라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대상과의 거리두기와 객관화를 통해서 오히려 드러낸다고 작가가 믿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인 라플라스에서 이게 드러나는데 라플라스는 그냥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우리나라 번역본에 대해서 내가 좀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물론 뭐 이제 그 출판사는 책을 좀 팔아야 되겠다는 이런 그 압박감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이 잘못하면 이제 프랑스어를 여러분 아니까 이제 원래 제목이 라플라스다. 근데 이걸 이제 어떤 편의에 의해서 남자의 자리로 바꿨구나라고 이해를 하겠지만 프랑스어를 전혀 모르는 그 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목 때문에 오히려 이 작품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의 자리라고 해서 누구누구의 자리, 특히 남자라는 이렇게 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이런 표현을 갑자기 뜬금없이 제목에 붙여서 오히려 그 작품에 드러나는 그런 건조한 글쓰기하고 너무 안 맞는 제목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원래 제목은 여러분 알다시피 라플라스입니다. 그냥 자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리라는 이 제목 자체도 전혀 어떤 주관적이거나 서정적인 느낌이 안 나잖아요. 굉장히 담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아까 보기가 얘기했듯이 인팜 이런 식으로 한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제 아니 에르노의 제목들이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목 자체도 벌써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거리두기와 객관화를 드러내는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얘기하는 그 내용을 풀어서 지금 써봤는데 이렇게 이런 방법을 씀으로써 가장 내밀한 어떤 이야기를 사회적인 것으로 바꾸고요. 가장 개인적인 사건을 보편적인 것으로 이렇게 바꾸게 된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서 느꼈을 건데 정말 담백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제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게 어떻게 저렇게 아주 작은 그 최소 단위를 이용을 해서 저렇게 많은 말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글쓰기의 면에 있어서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식을 많이 써서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전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쉽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작가가 아름다운 문장을 쓴다는 게 뭐 쉽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오히려 이제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식을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설명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거는 오히려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주 짧고 간략한 어떤 군더더기 없는 문장으로 독자들의 심금을 울린다는 것이 이게 쉽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볼 때마다 아니 에르노의 문체를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니멀리즘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오히려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문학에서 꼭 쓴다기보다 뭐 건축이나 미술 같은 데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최소화해서 살아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뭐 인터넷이나 신문 같은 데 봤을 건데 이런 분들도 난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주 그 삶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분들의 삶이 진짜 존경할 만한 삶인데 삶에 있어서 최소한 것만 갖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이제 삶의 어떤 철학이라는 게 굉장히 존경스러운 부분인데 이제 너무 그 지구가 쓰레기로 넘쳐나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불필요한 어떤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본인의 삶을 이렇게 미니멀하게 이렇게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면서 산다라는 그런 얘기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용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미니멀리즘은 이제 문체에서의 미니멀리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니 에르노의 이제 특수한 문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칼 같은 글쓰기라는 표현도 쓰고 해서 난 이 표현이 진짜 딱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칼 같은 글쓰기라는 그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광물성의 글쓰기 이것도 여러분 이해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단단한 어떤 광물처럼 느껴지죠. 군더더기 없이
매끈한 그런 문장이니까요. 짧고 매끈한 문장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어의 어떤 돌과 칼의 이미지를 부여한다 해서 여러분이 요거에 약간 유의할 게 단어 자체가 돌이나 칼이 많이 나오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나 이 문체 자체가 굉장히 담백하고 그리고 정교하면서 정말 할 말만 압축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단어의 어떤 돌과 칼의 어떤 이미지가 나타나는 그런 그 압축적인 어떤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이고 서정적인 태도를 거부하고 정확한 묘사와 단순한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니 에르노의 이제 문체를 미니멀리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칼 같은 글쓰기, 광물성의 글쓰기 이거는 이제 비평가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평, 이런 이 문체의 독특함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하는 비평가들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행 중인 글쓰기라고 하는데 글쓰기와 삶과의 유대관계를 잘 드러낸다라고 그 평가를 받아서 진행 중인 글쓰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복합과거 시제 이건 여러분도 이제 주목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에도 이 얘기를 내가 한 것 같은데 프랑스 그 소설에서 전통적으로 쓰는 그 시제는 단순 과거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그렇죠? 그리고 단순 과거를 쓰는 이유도 여러분한테 얘기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과거라는 것은 현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시제거든요. 현재와 전혀 상관이 없는, 현재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할 때 단순 과거를 써요. 그래서 소설이라는 것은 사실은 꾸며진 이야기고 과거를 시점으로 해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서술하는 얘기지만 꾸며진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의 인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단순 과거를 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소설이면 단순 과거다라고 했는데 20세기 이제 중반 이후에 오면서 까미가 맨 처음 시작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전혀 그 소설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 일상적인 시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그게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해석을 하는 게 너무 이제 힘들어서 복합 과거면 조금 해석하기가 낫네. 단순 과거는 이제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겠지만 이제 모국어 화자의 경우에는 그 받는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소설에서 전혀 쓰지 않던 이런 그 우리나라는 사실 시제가 사용만큼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시제로 받는 충격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소설에서 만약 현재 시제로 이렇게 막 우리나라에서 소설하는 소설이 만약 나온다면 그건 좀 진짜 충격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문체 같은 거에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소설에서 쓰는 문체가 아닌 전혀 다른 문체를 만약 이렇게 사용하는 소설이 나왔다면 그걸 보면서 독자들이 충격을 받겠죠. 그래서 같은 식의 그런 충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과거 시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복합과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실은 이거는 이제 지금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하고 연결된 시제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여러분 문법 전부 다 그 문법 전부 이제 책에 대충 이제 문법을 그 첫 시간에 내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문법을 많이 까먹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정리할 때 프랑스에서 말하는 법이라고 해서 모드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직설법, 조건법 뭐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데 직설법은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그대로 서술하는 게 직설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복합과거는 직설법 안에 들어가는 그 시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재 우리하고 사실은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서 그냥 끝나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현재도 지속되는 그런 사건을 서술할 때 복합과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에 에르노는 복합과거를 사용을 함으로써 작품에서 이 사건이 과거에서 완결된 사건,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설에서 일어나는 꾸며진 이야기면서 동시에 과거에서 끝났고 지금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복합과거 시제를 사용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비전통성이라는 요 표현을 내가 써서 이렇게 다음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여러분이 이제 지적한 부분하고도 같다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도대체 어떻게 그 이야기 장르를 그 구별해야 되냐. 소설이라 하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자서전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다. 그래서 그 이유는 전통적인 자서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러분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리고 뭐 자서전이까지 죽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사실은 그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자서전은 여러분이 보면 재미있어요. 재미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설처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서전 중에서 아주 좋은 자서전도 있고, 그리고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인데 무슨 이렇게 성공담 같은 거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자서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뭐 성공한 기업가라든가 뭐 여러 사람들이 쓰는 자서전을 아마 보거나 아니면 안 봐도 들어본 경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서전이 아니면 전기도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식으로 교육을 받았을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도 위인전을 굉장히 많이 읽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좋은 그 교육법인지 사실은 조금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위인전을 보면 이 그 위인이라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여러분도 뭐 알겠지만 뭐 그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벚꽃나무를 베서 이제 조지 워싱턴이 벚꽃나무를 이제 모르고 뱄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누가 그랬냐 하니까 아주 솔직하게 자기가 벚꽃나무를 뱄다고 해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되는 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정말 거짓말을 안 한 분이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그것도 참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환상을 어린이들한테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이제 위인전을 읽었을 때는 나도 이제 저런 분들을 본받아서 위인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그냥 좌절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내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뭔가 저런 사람들의 어떤 그 유전자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계급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위인전일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유가 위인전도 재미있잖아요. 근데 위인전도 보면 사실은 그 소설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자서전이니 위인전이니에서 특히 이제 인기가 많은 자서전이나 위인전 같은 거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이야기가 보면 소설과 똑같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실패했다가 성공하고 인생의 굴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의 인생을 나중에 돌아보면 굴곡은 많겠지만 사실은 솔직히 소설과 같이 그렇게 전개되는 것은 인생이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인생처럼 그렇게 썼다가는 지겨워서 아무도 안 읽을 거예요. 그래서 소설처럼 자기의 인생을 남의 인생을 소설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 그 자서전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것이 이야기의 일관성이라든가 기승전결로 완결된 구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은 부분도 여러분이 기억이 나겠지만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서술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작가가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떠오르는 이미지에 따라서 그 이미지를 파편처럼 툭툭 던지고 있죠. 그렇죠. 그게 한 단락씩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일생을 완성시킨 어떤 총체적인 그 아버지의 일생 자체를 완성된 총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떠오르는 기억을 따라가듯이 어떤 그 단락과 파편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하나씩 떠오를 때마다 마치 이제 프루스트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쓰는 것과 같이, 물론 이제 방법은 전혀 다르지만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그 부분을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쓰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전혀 일관성과 직선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페미니스트 비평가들 중에서 이제 이거 일관성과 직선적인 이야기는 남성적인 글쓰기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때 그 모데라토 칸타빌레 할 때 내가 마르그레트 듀라스를 이제 여성적인 글쓰기에 이제 그 예다라고 해서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이 어떻게 그 분류를 하는가 얘기를 할 때 이미 설명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충분히 지금 이해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은 일관성과 직선적인 이야기는 남성적인 글쓰기다라고 해서 여기서 벗어난 글쓰기이기 때문에 여성적 글쓰기로 분류하는 비평가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 여성적 글쓰기로 이렇게 그 분류하는 비평가들,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의 경우에 이제 서정적이거나 그냥 감상적인 거를 굉장히 그 여성적 글쓰기를 이제 나타내는 특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굉장히 건조한 글쓰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서정성과 감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글쓰기로 지금 아니 에르노의 글쓰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여성적 글쓰기로 분류되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페미니스트 비평가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성적 글쓰기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페미니즘 비평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성 작가이기 때문에 아마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 작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여성적 글쓰기라고 할 때는 사실 이렇게 주장하는 페미니스트 비평가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그 여성적 글쓰기로 분류하는 관점에서는 분류되기 조금 어렵다라는 걸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서 내가 조금 간단하게 빨리 마쳤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샹송을 그냥 하나 감상을 해보고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한번 여러분 같이 들어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아는 노래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노래가 아니고 나온 지는 꽤 오래된 노래인데, 내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20세기 프랑스 소설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약간 문학하고 관련이 있는 샹송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같이 수업 시간에 공부한 작가는 아닌데, 지금도 굉장히 그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 작가라고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팬이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대부분의 작품이 이제 번역이 된 작가인데 미셸 우엘백이라는 작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그래서 정확한 발음은 미셸 웰백이에요. 프랑스 사람들 웰백이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근데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문제가 이 성이 진짜 프랑스가 정말 우리식으로 하면 단일 민족이 아닌 게 근데 프랑스에서도 이제 구구파들은 자기들이 막 단일 민족이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단일 민족이 아니라는 이 표시가 이 위치 자체가 이제 서유럽의 중간 정도에 있기 때문에 뭐 조상을 뭐 몇 대 위로 올라가면 다양한 유럽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 자체도 사실은 프랑스 사람들도 약간 틀리게 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성은 이제 그 사람이 조상이 온 나라의 발음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번역이 될 때 처음에 우엘백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번역본에서는 미셸 우엘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이제 웰백으로 그 성을 번역을 하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내가 보기에는 이제 극우적인 성향이 강해서 나는 굉장히 별로 호감을 안 가지는 작가인데, 세기 말이고 지금 21세기를 넘어왔는데, 이제 서구의 어떤 그 프랑스를 넘어서서 이 서구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과격한 방법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작품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샹송은 원래 이 작가 작품의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섬의 가능성이라고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봤는데 별로 마음에도 안 들고 해서 뭐 무슨 소리인지 잘 기억도 잘 못하고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이게 거의 뭐 미래 인조인간도 막 나오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참 그 이상한 소설과는 다르게 이 샹송은 너무나 이렇게 감미롭고 애절한 그 가사를 지니고 있어서 참 특이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샹송 여러분 같이 감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가사가 뭘 의미를 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이게 잠깐 이렇게 됐지. 소리 공유를 해야 되지. 자, 여러분 소리 들리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소리 잘 들립니까? 네. 예,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Ma vie, ma très ancienne. Mon premier vœu mal refermé, mon premier amour infirmé. Il a fallu que tu reviennes. Il a fallu que tu reviennes. Il a fallu que je connaisse ce que la vie a de meilleur, quand deux corps jouent de leur bonheur et sans fin s'unissent et renaissent. Et sans fin s'unissent et renaissent. Entrée en dépendance entière, je sais le tremblement
l'hésitation à disparaître, le soleil qui frappe en lisière. Et l'amour où tout est facile, où tout est donné dans l'instant, il existe au milieu du temps la possibilité d'une île. Il existe au milieu du temps la possibilité d'une île. Ma vie, ma très ancienne, mon premier vœu mal refermé, mon premier amour infirmé, il a fallu que tu reviennes. Il a fallu que je connaisse ce que la vie a de meilleur. Quand deux corps jouent de leur bonheur, et sans fin s'unissent et renaissent. Entrer en dépendance entière, je sais le tremblement de l'être, l'hésitation à disparaître, le soleil qui frappe en lisière. Et l'amour où tout est facile, où tout est donné dans l'instant, il existe au milieu du temps la possibilité d'une île. Il existe au milieu du temps la possibilité d'une île. 왜 이런 게 나오지? 자, 전부 화면 잘 보입니까? 네. 예. 자, 그러면 잠시 가사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La possibilité d'une île 해서 뭐 어떤 섬의 가능성이라는 약간 수수께끼 같은 제목인데 아마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까글라 부기니라는 아까 여러분이 그 노래 부르는 가수 이름이 까글라 부기니거든요. 근데 까글라 부기니는 그 정치와도 전혀 상관이 없지 않은 그 가수인 게 남편이 그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래서 니콜라 사르코지라고 프랑스 대통령인데 지금 대통령 전전인가 내가 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니콜라 사르코지라는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의 영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이탈리아 출신의 모델인데 그래서 정말 미인이시대요. 근데 미인이신데 싱어송라이터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도 보면 이제 미셸 웰백하고 자기가 같이 이제 가사를 썼다는 걸 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꼬무시드 히엥레떼라는 이 그 CD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CD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낯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CD 세대이기 때문에 그 전에 LP도 열심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여러분이 다른 식으로 이제 그 음원도 다른 식으로 사기 때문에 옛날처럼 앨범의 개념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제 CD나 LP 같은 경우는 그 하나를 통째로 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여러 노래가 수록돼 있는데 요즘 이렇게 음원 사고 이러면서 나는 아예 그런 걸 안 사봤기 때문에 사서 들어도 약간 그 음질이 별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렇게는 잘 그 음원을 사본 적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앨범 개념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말하고 보니까 내가 나이가 진짜 많이 들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CD가 나올 때인데 꼬무시 드 히엥네 때라면 이 여러분도 해석이 되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필이면 또 이 그 앨범이 나왔을 때 이 영부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런 이 제목하고 참 이렇게 어울린다, 신기하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있는 노래들 중에 이제 목소리도 꽤 감미로운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를 갖고 있는 가수죠. 그래서 가사가 다 이렇게 예쁜 노래들이 많아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은 앨범인데 이제 그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남편이 대통령이면서 막 이렇게 무슨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그 부인의 이 앨범을 자랑을 하는 통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뭐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대놓고 부인 CD를 저렇게 자랑을 하냐 이렇게 해서 그때 또 이렇게 약간 눈총을 받은 그런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 대통령 자체도 약간 그 신자본주의적인 그런 그 체제에 맞춰서 약간 프랑스를 미국식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칭찬보다는 욕을 좀 많이 들은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가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a possibilité d'une île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섬의 가능성, 이 제목의 수수께끼를 여러분이 풀려면 나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웰백의 한번 책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비 마트레장시엔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의 인생, 나의 아주 오래된 인생 이런 뜻입니다. mon premier vœu mal refermé 하니까 허페르메라는 이 그 표현은 잘 해결되지 않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 허페르메 하면 잘 해결되지 않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결국은 뭐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정도가 괜찮은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v가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나의 첫 번째 소원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몽포미아무 아피그메였습니다. 그래서 몽포미아무 아피그메였는데 아까 보면 앵피그메로 이렇게 저 가사가 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앵피그메가 차라리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앵피그메 하면 무효화된, 파기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무효화된 아니면 파기된 나의 첫사랑 이러니까 뭐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첫사랑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피그메 하면 오히려 반대의 뜻이기 때문에 이 가사의 어떤 흐름으로 봐서 엠피그메로 이렇게 표기된 게 있는데 그게 더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내가 고친다고 고쳤는데 그대로 놔뒀네요. 자, 그래서 무효화된, 그러니까 아예 무효화된 나의 첫사랑인 뜻이고요. 일라팔리 끝이 거비해냈습니다. 그래서 일포 플러스 동사 원형 여러분 기억나죠? 그렇죠? 뭐뭐 해야 한다라는 거고 일포 그 이하를 해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여기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감정적인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접속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비엔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허비 그 동사의 접속법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와야만 했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일라팔리크 주코네스 스크 라비아드 메이어가 있습니다. 내가 알아야만 했어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이것도 꼬네트 동사가 접속법으로 지금 활용이 된 거고요. 스크 라비아드 메이어가 하니까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인생이 최고로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인생이 최고가 되는 것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인생이 최고가 되는 것을 최고의 인생이 되는 법을 알아야만 했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깡이 지금 독립적으로 다른 문단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도 이제 알겠지만 이 샹송이라는 것이 시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비슷해서 그 운율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도 앞에 문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삶이 최고가 되는 거를 내가 알아야만 했을 때 언제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깡놓고 주구드레고 보내가 있습니다. 우리 그 몸이 우리의 육체가 행복을 누릴 때죠. 그렇죠? 그리고 에쌍펜 끊임없이 슈니스에 헌했었습니다. 결합되고 다시 태어날 때
그때 이제 인생이 최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최고가 되는 것을, 최고가 된다는 것을 나는 알았어야만 했어.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것을 몰라서 지금 그렇지 않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Entre indépendance entière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적인 의존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전적으로 의지한다로 여러분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서로 전적으로 의지한다 해서 그 앞에 나오는 육체에 대한 얘기를 계속한다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주세르 트랑블랑 드 레트가 있습니다. 나는 존재의 떨림을 안다는 얘기죠. 그리고 레지타시옹 아 디스파레트 그리고 솔레기 프라팡 리지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그 머뭇거림인데 뭐가 사라지는 머뭇거림이냐면 그 태양이죠. 그렇죠. 태양이 사라질 때 그 머뭇거림을 나는 알고 있다. 근데 프라팡 리지에 가면 경계 뭐 변두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경계를 때리는 햇빛 이런 뜻이니까 거의 뭐 이렇게 그 지평선 같은 데서 아니면 수평선 같은 데서 이렇게 사라져가는 햇빛을 이렇게 묘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계에서 사라지는 아니면 뭐 지평선, 수평선에서 사라지는 햇빛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두드리는 다시 말해서 지평선이나 그 뭐 수평선을 두드리는 햇빛이 사라질 때의 그 머뭇거림을 난 알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엘라무도 주스하고 계속 연결돼 있다고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나는 사랑을 아는데 사랑 안에서는 뚜테파시 모든 것이 쉽죠. 그렇죠? 그리고 우도 여기 라무하고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뚜테돈의 당랭스당 했습니다. 그래서 순간 안에서 모든 것이 주어지는 사랑이죠. 그렇죠? 그 사랑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Il existe au milieu du temps la possibilité d'une île 했습니다. 그래서 au milieu du temps 하니까 그 시간의 한가운데에 그 섬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낙원이거든요. 근데 아주 그 아이러니한 게 그 낙원으로 만들었던 섬이 나중에는 거의 뭐 이렇게 디스토피아로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내용 그 소설은 사실 조금 좀 보면 좀 약간 끔찍한 얘기긴 한데 거기에 이런 사랑 얘기가 나왔나 할 정도로 굉장히 서정적인 어떤 가사로 풀어내고 있는 게 굉장히 재밌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a vie, ma très ancienne, mon premier vœu mal refermé, mon premier amour infirmé, il a fallu que tu reviennes. Il a fallu que tu reviennes. Il a fallu que je connaisse ce que la vie a de meilleur, quand deux corps jouent de leur bonheur et sans fin s'unissent et renaissent. Et sans fin s'unissent et renaissent. Entre indépendance entière, je sais le tremblement de l'être, l'hésitation à disparaître, le soleil qui frappe en lisière. Et l'amour où tout est facile, où tout est donné
du temps la possibilité d'une île. Il existe au milieu du temps la possibilité d'une île. Ma vie, ma très ancienne, mon premier vœu mal refermé, mon premier amour infirmé, il a fallu que tu reviennes. Il a fallu que je connaisse ce que la vie a de meilleur. Quand deux corps jouent de leur bonheur, ils sans fin s'unissent et renaissent. Entrer en dépendance entière, je sais le tremblement de l'être, l'hésitation à disparaître, le soleil qui frappe en lisière. Et l'amour où tout est facile, où tout est donné dans l'instant, il existe au milieu du temps la possibilité d'une île. Il existe au milieu du temps la possibilité d'une île. 자꾸 나오지. 자, 그러면 이제 이번 학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수업을 끝날 때 여러분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겠지만 무언가 교훈적인 이야기를 내가 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유행을 하면서 그냥 당부할 말은 딱 하나로 이제 그냥 딱 하나로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보니까 코로나가 약간 끝나간다는 느낌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들긴 한데 이 바이러스가 또 어떤 궤변을 부릴지 지금 아무도 짐작을 못하고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뭐 당부할 거는 뭐 첫째도 건강, 두 번째도 건강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어리고 한참 젊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는 뭐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뭐 크게 아프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가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외가 또 여러분이 절대 아니라는 또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는 거지만 무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뭐 자기 목숨을 건다 이러면 뭔가 거창하고 뭔가 의미 있는 게 되겠지만 그냥 뭐 잠시 그 친구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름에 뭐 또 뭐 이상한 또 뭐 변종이 유행한다는 별별 지금 소문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으로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여름방학 보내고 다음 학기 시작하면서 항상 건강 주의하고 그리고 다음 학기 혹시 나하고 만날 기회가 있으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학기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그리고 예고한 대로 월요일 날 이제 시험을 보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 시간 맞춰서 그 강의실에 와서 시험을 보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지금 리포트 마감은 무슨 번역 리포트를 제외하고요. 모든 리포트 마감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기말고사 날까지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 날까지 여러분이 반드시 질의응답란에 여러분이 꼭 과제를 올려주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